네, 북한 문제를 중심으로 이번 주 진행된 한반도 외교 안보 뉴스를 심층 분석하는 북한 리포트 시간입니다. 네, 한평정책연구소 왕선택 글로벌 외교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조금 전 전해드렸던 전원회의 소식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번에 군사정찰 위성 발사 실패를 공개적으로 회의에서 언급을 했어요. 이렇게 그렇죠. 실패를 인정한 배경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이제 실패한 것이 5월 31일이니까 네. 이제 뭐 한 3, 4주일 됐죠. 그때에도 이제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는 그렇죠. 이제 보도를 했지만 네. 이제 국내 주민들이 볼 수 있는 노동신문에는 공개를 안 했죠. 그렇지만 지난 2012년의 사례를 보면 네. 그때는 대내적으로 구분 없이 즉각적으로 다 공개를 했었습니다. 네. 근데 그런 것과 비교할 때 오히려 이제 이번에는 조금 공개한 것이 좀 늦은 감이 있고 시간적으로 늦은 감이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김정은 위원장의 스타일이 네.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는 대로 그냥 공개를 한다라고 하는 이 원칙을 그냥 반영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굳이 뭐 이제 한 세월이 좀 지났으니까 굳이 일부러 뭐 많이 보도할 필요는 없고 네. 그 어떤 실패 상황에 대해서 원인 분석 이런 것들이 좀 이루어지면 네네. 그때 좀 더 자세하게 보도한다. 뭐 이런 식이 가미가 된 게 아닐까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일단 김정은 위원장의 시원시원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네. 어떻게 보면은 이 워낙 결함이 중대해서 그렇죠. 발사의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 김정은 위원장이 어떤 공개적인 질책을 통해서 시간을 좀 벌어준 것 아니냐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겁니까? 그렇게도 볼 수 있겠지만 아마도 이번 실패에 대한 분석을 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던 것 같습니다. 네. 실패에 대한 분석의 결과에 따라서 네. 이것들이 기술적인 결함이 있는데 그 기술적인 결함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이번 전원의 결과 보도를 보면 그 담당자들이 이제 정신적인 사상무장 이쪽 네네. 문제에도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까지 판단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고 그 결과 이 정도 상황에서는 뭐 전원회에서 이 정도로 처리하면은 가능하겠다 그렇게 판단한 것 같고 그렇게 판단하는 최종적인 거는 김정은 위원장이 아마 기본적으로 불쾌하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과학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담당자들을 질책하는 이런 발언이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내에도 실패를 이렇게 공개를 한 거면 군사정찰 위성 추가 발사는 단기간에는 이루어지기 그럼 어렵다고 봐야 그렇죠. 될까요? 지금 이제 처음에는 5월 31일 날 실패했을 때는 네. 며칠 안에 쏠 수도 있다라는 네, 전망이 그 기간 있었습니다. 안에도 쏠 수 있다라는 그렇죠. 전망이 나왔어요. 그렇게 전망했던 이유는 이 인공위성 발사체를 하나만 준비한 게 아니고 네. 이제 2개, 3개를 준비했을 거다. 최소한 2개는 있다. 네.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한 것이고 그래서 1번이 실패했으면 2번은 이미 준비가 됐으니까 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건데 아마도 열흘 정도 기간의 어떤 검토를 통해서 두 번째 로켓도 엔진이 동일한 것으로 사용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엔진부터 처음부터 새로 시작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몇 개월 이상은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화제를 좀 전환해서 미국 국가정보국이 정보 분석 보고서를 냈습니다. 북한 네네. 핵무기 활용과 관련해서요. 뭐 시나리오를 분석한 건데 결론 그리고 근거 뭔가요? 네, 크게 이제 세 가지의 시나리오를 가정을 했습니다. 네. 어떤 뭐 정보를 가지고 한 게 아니고 네네. 논리적으로 그냥 세 가지를 분석한 거예요. 핵무기를 가지고 공격하는 데 사용할 것이다. 네. 두 번째는 핵무기는 공격이 아니고 단지 방어만을 위해서 사용할 것이다.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주변 국가들을 협박을 해서 어떤 이익을 얻어내는 데 사용할 것이다. 네. 이렇게 세 가지 시나리오를 놓고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공격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정황이 안 맞는다. 네. 그다음 방어용으로 사용하는 것도 잘 안 맞는다. 그 이유는 방어용이라고 하는 것이 진짜 북한에서 말하듯이 핵전쟁을 예방하고 차단하기 위한 거로만 쓴다면 그 최고 지도자가 합리적이고 책임감 있는 태도를 보여줘야 되는데 네. 김정은 위원장은 그게 아니다. 그러므로 이것도 아니고 그것도 아니다. 그러면은 이제 주변국이라고 하면 한국, 일본, 중국을 의미할 것입니다. 네. 미국까지도 포함할 수 있고요. 이런 나라들을 향해서 핵무기를 사용할 것이다. 그러니까
반대급부를 내놓아라 하는 그런 협박하는데 네. 사용할 것이다. 네. 이렇게 이제 논리적으로 예상을 한 것이죠. 그래서 강압수단으로 사용할 것이다라고 하는 거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로 평가가 났고 네. 공격용 아니면 방어용은 매우 낮다 이렇게 평가를 그런데요, 했습니다. 이게 단순히 논리적으로 분석이 가능한 건가요? 이제 논리적이라기보다는 이제 어떤 뭐 기계적으로 일단 분석한 다음에 네. 그 다음에 나름대로의 정보와 지식을 거기다 넣고서 이제 뭐 시뮬레이션을 한 거라고 이제 판단은 돼요. 네. 뭐 리포트를 읽어보긴 했는데 한 2페이지 정도로 짧아요. 네. 그래서 내용은 쉬운데 네. 그래도 그 표현 하나 하나가 상당히 근거가 있다고 좀 판단이 네. 되고 무엇보다도 지난해부터 북한이 핵무기를 전술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특히 남한에 네. 이런 이야기를 했기 사용 때문에 가능성을 계속 언급했죠. 그런 것들이 반영이 돼서 주변국에 대한 강압 외교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제일 크다. 이렇게 네.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 분석도 나왔는데 북한이 핵무기 170개를 보유하고 싶어한다 이런 분석도 나왔어요. 협박용이라면 170개는 좀 많은 거 아닌가요? 네. 네, 이거는 이제 다른 기관이죠. 네, 네. 이거는 또 한국의 또 다른, 전문가가 네, 이제 분석인데. 네. 말씀하셨고 이 전문가의 말씀이 중요한 거는 이분이 이제 국방부에서 군비 네. 통제 검증단 단장을 하신 경력이 있기 때문에 네, 네. 그런 분이 저런 평가를 내놓으신 거는 이제 주목을 해야죠. 그리고 북한이 핵무기를 몇 개를 갖추고 싶어 하나 이런 질문을 해본 적이 최근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나름대로 계산을 해서 내놓았기 때문에 네. 굉장히 흥미로운 주장이라고 어떻게 생각합니다. 170개가 되는 건가요? 이제 그분의 말씀 직접 들은 건 아니고 이제 보도를 통해서 봤지만 기본적으로 군사 시설 또 항만 시설 이런 전쟁이 났을 때 제 1차 타격을 해야 되는 전략 시설을 딱 계산을 해보고 네네. 그걸 장악하는 타격하는 데 필요한 네. 이제 핵무기의 개수 그리고 전쟁이 났을 때 미군이 지원을 올 거니까 미군 증원군이 오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필요한 그런 이제 핵폭탄 탄두수를 계산을 한 거예요. 네, 네. 근데 제가 봤을 때 170개는 너무 많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좀 이런 네. 생각이 들어요. 이게 170개라고 하는 것은 그 재래식 이제 핵폭탄이 아니라 이제 재래식 무기를 사용했을 때의 전략적 그 목표하고 좀 유사한 느낌이 있어요. 네, 네. 재래식 이제 핵무기가 전혀 없이 북한이 우리 남쪽에 대해서 전략적인 시설로 타격 목표로 삼은 것이 뭐 명확하지는 않지만 네네. 한 500개에서 700개쯤 된다고 해요. 네. 그것들은 이제 뭐 미사일로 쏘고 하는 거죠. 네. 그런 것들은 뭐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핵폭탄의 문제는 이제 공격을 했을 때 그 주변 주변이, 지역이 네. 오염 지역이 된단 이게 말이죠. 반경이 얼마나 되나요? 그 이제 그 핵무기의 위력에 따라서 어. 크겠지만 뭐 대체적으로 수십 킬로미터 이 뭐 전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한반도의 영역을 생각했을 때 170개를 터뜨리면은 네. 한반도 전역이 핵 오염 네. 지역이 될 가능성이 있고 차고도 넘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70개 정도는 어떻게 보면 재래식 그 전쟁 네. 시나리오에 핵폭탄을 그냥 단순 대입한 게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소 과하지 않나 네. 많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는데 다만 이제 미국과의 어떤 전쟁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북한이 지금 원하는 것은 핵무기를 놓고 군축 협상을 해서 안전을 네. 보장한다. 이게 이제 북한의 전략적인 목표에 해당합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과의 군축 협상에 필요한 정도의 어느 정도의 물량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본다면 170개까지도 가능하겠지만 재래식 시나리오를 핵무기가 동원되는 시나리오를 변경한 다음에 네. 그런 상태에서 계산했을 때는 너무 많다 이런 네. 평가를 드리고 싶습니다. 북한이 이 정도로 핵무기를 보유해서도 안 되고 보유하도록 해서도 안 될 안 것 되죠. 같은데요. 그거는 예. 곤란합니다. 다른 주제로도 좀 넘어가 보죠. 앞서 단신으로 저희가 전해드렸는데 북한이 6.25 전쟁 정전 기념일, 뭐 북한에서는 전승절이라고 북한은 부른다는데 전승절이라고 하는데 예. 말이 안 되는 얘기죠. 하여튼간 예. 그쪽은 전승절이라고 합니다. 그게 이제 7월 27일인데요. 네. 열병식 준비하고 있는 이런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흥미로운 점은 네. 이것이 5월 31일 정찰 위성 실패 이후에 중단이 됐었다라는 거죠. 네. 이제 그 전부터
이런 지금 열병식을 화면으로 나가고 있는데요. 네, 네. 준비하는 저 이제 미림 비행장이라고 이제 저게 네. 열병식을 준비하는 다른 장소죠. 네. 김일성 광장에서 실제로는 열병식을 하고요. 네, 네. 그런데 저게 한 열흘 정도 중단됐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차량과 병력이 이제 철수되는 그런 부분도 네. 있었는데 네. 6월 10일이나 11일 정도부터 다시 시작이 되었고 심지어 김일성 광장에도 상당히 큰 구조물 한 100m, 100m 정도 되는 구조물이 나타나서 상당히 열병식을 좀 거창하게 하지 않을까 네. 이런 뭐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움직임은 확실히 포착이 됐고 실제로 한다면 다음 달 북한이 그것은 말하는 7월 전승절이 될 가능성이 27일 높다. 네. 북한이 말한 전승절인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5월 말에서 6월 초에서 10일 정도 이제 중단이 된 그 기간에 북한 최고 지도부가 고민을 했을 거다라는 점이 이제 흥미로운 부분인 거죠. 위성이 왜 실패했는가, 실패의 원인이 무엇인가 그런 것들을 이제 해봤을 때 잘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보류를 하는 조치를 했을 것이다. 그래서 심지어 안 하는 시나리오도 네네. 검토를 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할 수 있는 요소거든요. 그런데 다시 시작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방향이 쓴 겁니다. 나름대로 이제 이게 뭐 기계적인 결함이 있고 네. 그 기계적인 결함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5월 30일에 왜 발사를 강행을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도 네. 조사를 했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최종적으로 조사가 돼서 김정은 위원장의 결심이 섰기 때문에 열병식도 다시 하고 아까 이제 전원회의 때 위성 결함에 대한 질책도 하고 이제 지나간 것이죠. 네, 이번에는 다른 문제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미중 문제로 넘어가 볼 네, 텐데요. 네. 미국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베이징 방문했을 때 북한 문제도 또 거론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앞으로 중국이 북한 행위에 대해서 좀 규탄하는 태도, 이렇게 좀 변화된 태도를 보여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안 그럴 것 같습니다. 네, 토니 블링컨 장관이 회담을 하고 그날 이제 오후에 이제 회담 결과를 발표하면서 한국 문제에 대해서도 네. 이야기를 했다. 그러면서 이제 중국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냐면 중국은 북한에 대해서 대화로 나오도록 유도를 해야 되고 네네. 그 나쁜 행동을 하지 않도록 말려야 되고 네. 그렇게 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위치에 있다. 이런 이야기를 충분히 했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하고 넘어갔습니다. 근데 그 뒤에 또 다른 언론사와 인터뷰를 통해서 이제 언론인이 질문을 했거든요. 그 질문에 대해서 중국이 뭔가 영향력을 행사하겠다고 약속을 했는가? 그랬더니 약속을 하지는 않았다. 네. 그러나 중국이 그런 특별한 위치를 활용을 해서 책임 있는 행동, 어떤 행동을 할 것으로 믿는다. 이렇게 네. 얘기하고 넘어갔어요. 네. 이 얘기는 밝힐 수는 없지만 중국이 미국의 이야기에 대해서 압박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수용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 대해서 뭔가 약속을 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 명확한 사실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중국 외교부의 태도를 보면 각자 북한 문제에 대해서 원인을 정확하게 알아서 각자 해야 될 일을 해야 된다. 네. 중국은 잘해왔다 이렇게 하고 지금 네. 끝났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중국이 하던 얘기는 북한이 잘못된 건 맞지만 미국하고 한국이 연합훈련도 하고 전략자산도 불필요하게 과다하게 배치를 하니까 그러는 거 아니냐. 그것만 안 하면은 안 한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뭐 지금껏 보여준 태도를 그대로 유지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네. 뭐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의 방중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 질문은 안 드릴 수가 없는데 뭐 방중을 했으니까 당연히 미중 사이의 긴장이 이제 조금 훈풍이 부는 것 아니냐 이런 그렇죠. 전망이 나왔었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을 독재자라고 부르면서 이게 또 다시 찬물을 끼얹은 거 아니냐 이런 그렇죠. 분석이 나오거든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 100개 정도 가지고 얘기하는데 한두 개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근데 이 독재자라는 이 단어 자체가 굉장히 좀 파장이 좀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저는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미중 관계 개선에 대한 미국과 중국의 회담 결과를 100 정도의 비중이 있다면 네. 이 독재자라는 말이 갖는 어떤 변수 요인은 저는 3 정도 이하라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바이든 대통령이 말실수 많이 합니다. 네. 여기 저 시진핑 주석에게 대해서 독재자라고 말한 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요. 네. 그다음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 미중 관계 개선을 위한 이 의지가 바이든 대통령의 의지가 가장 강합니다. 네. 이제 예를 들어서 블링컨 장관의 중국 방문 자체가 네. 이게 어려웠던 겁니다. 네. 미국 내에서 반대하는 세력이 너무 많습니다. 네. 기억하시겠지만 지난 2월에 블링컨 장관 가려고 하다가 못 갔죠. 정찰 풍선이 문제가 됐기 때문에 못 간 네. 겁니다. 네. 그것이 제가 볼 때는 미중 관계 개선에 대한 반대 세력이 정보를 유출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도 사실은 쿠바에 중국의 정보 수집
시설이 있다고 직전에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떤 정보위원회 하하원 정보위원회 위원장 공화당 의원은 중국이 타이완을 2027년 이전에 침공할 것이다라는 말도 했습니다. 네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미중 관계 개선에 대한 바이든 대통령과 블린컨 장관의 의지가 좀 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북한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이번 주 진행됐던 한반도 외교안보 뉴스 심층 분석해봤습니다. 왕선택 한평정책연구소 글로벌 외교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